특히 이제 이 책 얘기,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1972년, 3년에 보냈던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얘기합니다. 이게 1972년, 3년에 이제 보내서 탐사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려면 벌써 한 5년, 6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처음부터 관여해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 파이어니어호를 준비할 때, 그것이 발사되었을 때 어떤 걸 관측해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되게 세세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진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이 책에 상세하게 진술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니어호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의 업적이라든가 관측 결과라든가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 역사적인 맥락 이런 걸 우리가 다 다른 책들을 통해서 또는 칼 세이건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생생함을 느끼기에는 이 책을 따라갈 책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초의 진술이자 가장 멋지고 깊이 있는 진술. 당사자로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거기에 굉장히 칼 세이건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파이어니어 플라그라는데 이런 동판을 붙여서 보내요. 이렇게 탐사선에다 이렇게. 10호와 11호가 두 대가 가는데요. 두 대 똑같은 게 두 대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내는데, 지구를 대표해서 이게 한 60억 년 정도를 버틸 수 있게 담금질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뭐 저게 외계인에게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미 지구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보내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시켜서 보내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단지 행성을 탐사로 가는 탐사선이 행성의 사진을 찍어오고 거기에 물리적인 성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간을, 지구인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했어요. 우주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런 동판을 붙인다는 게 사실은 뭐 이 드넓은 우주에서 언제 저거를 뭐 외계인이 찾아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100년 전에 띄운 병에다가 이렇게 편지 넣은 것이 가끔씩 해외에서 발견되는 해외 토픽을 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못한 확률일 텐데, 그런데 이런 것을 구태여 붙이자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주 속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적 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한 어쨌든 간에 유한한 시간 동안 유한한 공간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있는 게 그 파이어니어호입니다. 그래서 태양, 수성, 금성, 지구랑은 세 번째 행성이 이렇게 띄워보냈다. 여기 이제 뭐 이진법으로 막 써 있습니다. 요거랑 요게 중요한 건데요. 요거 다 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수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거랑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게 되게 중요하고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요게 방향이 화살표가 틀려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뽐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소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물질의 75% 질량으로 따졌을 때가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마침 그 수소가 요게 스핀이라 그러는데, 그 스핀이 이렇게 바뀔 때 뭐가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게 1420MHz, 21cm 파장에서 전파 신호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잖아요. 많으니까 저건 되게 흔한 현상이겠죠. 뭐 저거 자체가 일어나는 확률은 낮지만 되게 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지구인은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많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저게 스핀이 풀업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저게 1420MHz에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는 주기율표도 알아. 막 이런 거 막 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수준을 뽐내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서 왔어. 그런데 이게 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주 지도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우리고요. 이쪽이 은하의 중심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막 눈금 있잖아요. 요 방향에까지의 거리들과 뭐 관측 파장들인데, 요게 펄사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펄사라고 하는 천체는 되게 신기한 천체인데요. 그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이 죽으면서 중성자 별이 되는데, 그 죽으면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터져서 중성자 별이 되는데, 중성자 별 중에서 회전을 빨리 하는 별을 펄사라고 불러요. 이게 막 펄세이팅 한다 그래서. 근데 빠른 애들은 그 1초에 한 바퀴를 돕니다. 별이. 그리고 정말 빠른 애는
1초에 1000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펄사라고 천체는 다른 별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체까지의 거리와 파장과 방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외계인이 봤을 때도 펄사는 신기한 천체겠죠. 그러면 요거를 좌표변화를, 걔네들은 수학을 잘하니까 좌표변화를 막 해가지고 자기네는 이렇게 안 보이겠죠. 위치가 틀리니까. 근데 요렇게 펄사들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별을 찾아보자. 그러면 아, 저기서 왔구나. 거기 세 번째 행성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생겼네? 이것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라는 거죠.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요. 그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그래서 알파 센타우리라고 부르는 별인데 별이 3개가 있어요. 거기는 태양이 3개가 있고 프록시마 B라고 하는 지구랑 비슷한 행성도 돌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태양계로부터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센타우루스짜리라고 우리나라에 잘 안 보이지만 남반구에 가고 남쪽 하늘에 보이는 센타우루스짜리라는 게 있어요. 그 반신반인 그 센타우루스, 그 자리에 제일 밝은 별이 알파별이거든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이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을 보면서 아,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 별 그렇게 하는데 센타우루스 알파별 옆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돌고 있거든요. 그 행성에 외계인이 있다면 걔네들 이렇게 쳐다보면 가까우니까 되게 태양이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태양이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에서 딱 보이는데 걔네가 우리를 보면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5개가 있는데 카시오페아 자리 이렇게 있고 그 밑쪽에 밝은 1등성 별이 뽐내면 걔네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랑 제일 가까운 게 카시오페아라고는 안 부르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뽐내는 것을 보냈습니다. 이 작업을 했고 여기 뭐 수소하고 이렇게 이거 할 때도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원래는 훨씬 더 적나라한 그 인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손을 흔들잖아요. 저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호적인 표시인데 너 쳐들어갈래? 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왜 남자만 그래? 뭐 하여간 별의별 얘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로켓 발사하나 피켓팅하고 난리가 나고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 그래서 칼 세이건의 책의 특징은 이 파이어니어호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이게 이제 가면서 목성, 토성 이런 거를 거쳐가니까 당시로선 처음으로 목성과 토성에 근접한 사진을 받아오니까 과학자로서 얼마나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칼 세이건은 놓치지 않고 이거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그 과정도 설명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이 반응들 그 반응들 그러니까 결국 칼 세이건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인간에 대한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명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저호인데요. 1977년에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이 책이 나오니까 파이어니어호에 나온 내용이 아주 생생한 내용이 담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0,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코스믹 커넥션이라고 하는 책은 칼 세이건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는 에세이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파이어니어호의 성과들, 그것의 제작 과정, 그 당시로는 가장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관측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풍성하게 나와 있는 최첨단의 과학책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이 파이어니어호가 발사되게 된 데는 요 지금 보시는 보이저호라고 하는 것이를 발사하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먼저 가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가 먼저 가보고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본격적인 태양계 바깥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게 그건데 여기도 뭐 달려있죠.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LP판 3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에다가 뚜껑에 보시면 반가운 거 나오죠. 예. 하고 예. 지식을 뽐내고 우리의 위치가 우주 지도. 그래서 펄사 지도를 흔히 우주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바늘을 넣었어요. LP판이니까 이렇게 바늘을 대고 얼마의 속도로 이렇게 돌려라. 재생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거 이렇게 재생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나온다. 그럼 네가 성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뉴얼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저 안에 3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이렇게 했고, 뭐 이건 드레이크 아까 하셨던 분 나왔죠.
그리고 이분 여기도 동참 6명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분이 등장을 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분은 드레이크 박사라고 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하셨던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멤버고 칼 세이건이 총책이고 당시 칼 세이건의 1977년에 그 부인이 린다 샬츠먼 아티스트거든요. 그 사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이 앤드류안 세 번째 부인이 되는 분인데 요분이랑 그 당시 약혼자였던 티모시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6명이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 팀입니다. 그런데 1977년에 이제 그 발사를 하는데 1977년 8월 말하고 9월 초에 2호와 1호가 발사가 되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안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 프로젝트 하다가 6월 1일 날 눈이 맞습니다. 애인이 됩니다. 근데 발사는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6명 중에 4명이 관련된 치정 사건입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발사 3일 후에 각자의 파트너에 가서 통보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인가 보이저 2호가 발사가 되거든요. 한 다음에 이제 칼 세이건은 린다 샬츠먼에게 앤드류안은 티모시 페리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사귀기로 하니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굉장히 좋은 친구로 남아요. 그리고 린다 샬츠먼하고 앤드류안은 원래 친구입니다. 친구였는데 이제 칼 세이건이 가서 린다 샬츠먼에게 하니까 이제 발끈하죠. 발끈해가지고 그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81년까지 1980년에 코스모스 나오고 81년에 돼서 81년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이저 호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그 이혼 소송을 길게 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린다 샬츠먼의 아버지가 위자료 소송을 하는데 칼 세이건의 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지금이 아닌 10년 후 시점으로 잡자는 논쟁이 붙습니다. 유명해질 거를 이제 예상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까 파이어니어 플라그에서는 한 장에다 했잖아요. 다 못 담은 이야기 여기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구를 대표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레코드 이렇게에다가 다 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 드디어 이제 원래 이런 거 넣고 싶었던 거죠. 우리 종을 대변하는 그런 거 다 넣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쭉 제가 보여드릴 텐데 칼 세이건과 이 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구를 대표하는 걸 했는가 보시면 아이들인데 인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그림 중에 뺀 게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거, 전쟁과 관련된 것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직업군,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이제 태도가, 그리고 인사말들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로도 안녕하세요 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이름도 써 있어요. 코넬 대학교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뽑아다가 했는데, 그래서 코넬 대학교 한국인 청동문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놨어요. 이거 녹음하던 당시에 있었던 뭐라는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되셨겠죠? 소리도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50 몇 개 국어를 했어요. 수메르어 이런 것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언어도.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언어도 대표적으로 들어갔고요. 소리 보시면. Hartelijke groeten aan iedereen. 어느 나라 말 같으세요? 네덜란드어예요. 이건 어디 같으세요? 네팔어.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못다한 것을 이걸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훨씬 더 풍성하게 지구를 대표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음악도 넣었는데, 일본 음악이나 중국 음악 같은 국민 음악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음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이면 들어갈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 같은 거. 그래서 여기 팝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그걸 넣고 싶어 했어요. 비틀즈 노래를. 근데 저작료 문제 때문에
비틀즈는 다 동의했는데 자기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데서 되게 높게 부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우주로 퍼지면 외계인이 얼만데 돈을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를 못 넣고 다른 아티스트 걸 넣고. 그래서 요거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무슨 소리 같으세요? 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뇌파를 소리.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엔드리안의 뇌를 해가지고 뇌파를 해가지고 소리를 바꿔서 뭐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로 자기네끼리 사랑 노름을 집어넣은 거죠. 전 우주로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기차 소리. 무슨 소리 같으세요? 마그마가 흐르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리를 다 따오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넣어서 했습니다. 되게 멋진 작업이었죠. 이 보이저호가 또 한 번 이제 역할을 하는데 뭐 이거 그림 보셨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에 나오게 될 건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거를 찍은 것도 1990년 2월 14일 날 그 보이저 1호에서 찍은 거예요. 보이저 1호가 거의 해왕성 궤도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카메라를 근데 그렇게 멀리 있으면 태양이 점처럼 보여도 여전히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 천체를 찍는 카메라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빛을 받아서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태양같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릴 위험이 있어서 다 반대를 합니다. 칼 세이건이 뭐 제안해서 반대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돌려갖고 이걸 찍어서 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죠. 마리너호라는 게 이게 화성 탐사선, 금성 탐사선인데 이런 것도 1971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태양계 탐사의 역사의 현장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칼 세이건이 관련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가 코스믹 커넥션에 있어서 이미 1980년이 되기 이전까지도 칼 세이건은 이미 학문에 있어서도 대중적으로도 정점에 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화성 표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낸 게 메리너호인데요. 그게 화성에는 두 개의 달이 있습니다. 포보스와 다이모스. 근데 칼 세이건이 또 얼마나 통찰이 뛰어나냐면 이 메리너호를 보낼 때 메리너호의 목적은 화성 표면을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칼 세이건이 그런 거죠. 약간의 뭐를 추가해서 화성의 달들을 찍자. 그 당시에는 다른 위성까지 파이어니어가 갔어도 제대로 찍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 반대를 해요. 한 가지만 해야지 하다가 잘못되면 그랬는데 이제 우겨가지고 칼 세이건이 막 우기고 막 해가지고 요런 또 찍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치와 프로그램을 갖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화성에서 모래폭풍이 불어가지고 표면이 뒤집혀서 표면 사진을 못 찍는 기간이 여러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죠. 네, 그래서 또 칼 세이건은 또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칼 세이건의 차 이름이 포보스예요. 번호판을 포보스를 한창 달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있었던 일 한두 가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행성 탐사에 있어서나 그런 현장에 늘 그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인데 이게 미국 국립천문대입니다. 여기에서 1961년에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위한 과학자들의 모임이 첫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칼 세이건이 제일 어린 멤버고 총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기사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자기네끼리. 여기 오는 사람끼리. 그 돌고래 기사단의 총무를 맡아서 편지 보내고 각종 전화 받는 역할을 칼 세이건이 합니다. 이게 사상 처음 열렸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위한 학술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 중심에도 서게 되고 뭐 이런 책도 소련에 있는 사람이 같이 내게 되고 그다음 뷰라칸 천문대라는 데가 있어요.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옛날 소련의 주력 천문대인데 여기서 1970년대 초반에 국제 천문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소련의 그룹이 있고 유럽의 그룹이 있고 이런데 그걸 다 통합해서 여기에서 국제 학술 대회를 처음으로 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또
요 책으로 이렇게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 UFO도 있고 사이언티픽 디베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과학적인 논쟁. 요런 책을 칼 세이건이 사람들 모두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때는 음모론자들 뭐 UFO 목격자들 전부 와서 다 한마디씩 하고 과학자들이랑 1대1 토론합니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거 하고는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저 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UFO에 대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다른 그 과학자들이 가지 않는 길들, 저 당시에 냉전 시대 때 그 소련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국제 대회를 한다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과학자를 쳐다보지 않고 폄하하는 것까지도 일단은 경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1970년대까지 그 책에 나오던 시절에 있어서 칼 세이건은 대중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미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해져서 이런 데 나갑니다. 뭐 저 유명한 쇼죠. 네, 저 쇼에 여러 번 나가고 이제 플레이보이즈라는 그 포르노 잡지에도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게 코스믹 커넥션이 일어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칼 세이건이 그 과학계 내부뿐 아니라 지금 보신 것 같이 저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헐리우드 셀럽으로서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코스모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를 조금 보셨고, 이 코스믹 커넥션이 72년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의 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뇌과학 책입니다. 뇌과학, 그 다음에 인류 지성 발달사에 대한 책. 그 우주 달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우주 달력에 대한 이야기 여기 첫 챕터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에덴의 용이라는 것을 써서 이게 그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 이전에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년 시절, 학창 시절에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어서 코스믹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발판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이 에덴의 용이 나오고, 이 에덴의 용은 그 코스모스의 한 챕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여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믹 커넥션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질적 변화를 가져온 임계 국면의 뭐 첫 번째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코스모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